오랜만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거까지 한번 딱 두 강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서 같이 세계사의 전체 역사를 한번 같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세계 1차 세계대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여파에 따른 사람이 참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강의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벌써 역사라는 과목을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쭉 가르치면서 매년 다르지만 제가 최근에 느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를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은 인생을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잘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떳떳하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뭐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공명심이라든가 내가 뭐 그 일을 꼭 하겠다,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어디를 정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것들 사실 말로를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각하건대 개인의 삶은 그리 행복도가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주변 가족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행복했을까요? 그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말년이나 혹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분도 정말로 역사의 승리자였으면 좋겠거든요. 역사의 승리자는 독재자나 어디 땅을 정복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삶을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역사의 승자입니다. 우리 역사의 승자 됩시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아주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거나 전문직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우스운 삶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정말로 안타까운 역사의 또 연속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배운다는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914년에서 18년까지 우리는 무슨 대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었던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류에 피해를 주었었던 바로 그 사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회의가 있었죠. 어떤 회의였습니까? 1919년. 일단은 파리 강화 회의가 있었고요. 파리 강화 회의가 있었고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습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 이런 체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무슨 체제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베르사유 체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에 무엇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앞으로 정말로 이러한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요, 국제 연맹이 만들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진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등장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것은요,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건 나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군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군비 제한 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군비 제한의 대표적인 게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 워싱턴 회의가 있었고요. 워싱턴 회의가 있었고 런던 회의 같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 회의 같은 회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이 베르사유 체제 내에서 엄청난 양의 독일한테 배상금을 물리게 되었었잖아요. 이거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독일의 배상금 정리해주자.
독일 배상금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나왔었던 안이 도스안, 영안, 이게 뭐 여러 무슨 안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뭐 계획 뭐 이런 것처럼 영안, 도스안 같은 안, 뭐 로잔 회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야, 우리 더 이상은 좀 이러한 이제 전쟁하지 말고 이러한 이제 체제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나름의 노력은 분명히 있었었지만 이 노력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29년 이 미국에 있는 뉴욕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 그냥 대공황이라고 쓰겠습니다. 대공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요, 돈을 쫓는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까? 선생님, 그럼 돈이 없으면 됩니까? 아니요. 돈이 또 너무 쪼들려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나름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서 빵 터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또 침범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기에 앞서 당시에 이 전 세계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었냐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전체주의 체제가 전체주의라는 망령이 또 이제 세계를 휘감게 되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너 하나 희생해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이 전체주의라는 건 국가지상주의입니다. 국가지상주의예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너 하나 주게.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한국사 배울 때 배웠었던 뭐 가미카제 특공대 이런 게 사실 그런 논리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너 하나가 희생해서 폭탄을 가득 안고 거기다 뛰어들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있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너 하나 죽으래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이념적인 교육과 함께 그런 게 들어가면서 우리 국가가 최고 중요하니까 너 하나 정도의 목숨은 오히려 던져. 그게 더 잘하는 거야. 박수 쳐주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켰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이제 비판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요, 주로 나타나는 게 일당 독재입니다. 하나의 정당으로요, 독재 체제를 일으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논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전체주의의 망령이요, 여러 나라를 휘감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111 독일입니다. 독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입니다. 자, 독일에서 나타났었던 이런 전체주의의 망령, 이걸 뭐라고 하죠? 나치즘이라고 하거든요. 나치즘이라고 한다는 거. 나치라는 이제 정당이 이제 등장이 된 것이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요,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독일은 이때 이제 1919년이 되면서 어떤 공화국이 등장했다고 했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여러분이 이제 뭐 법과 정치나 이런 걸 이제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법과 정치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법의 역사를 나올 때 꼭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류가 당시에 만들었던 헌법 중에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원리를 잘 설명한 참 좋은 이 헌법을 갖고 있었던 바로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마르 이 공화국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이들은 어떤 것을 지불했어야 되죠?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 당시 이제 뭐 나오는 말이 뭐 200만 마르크다 뭐 이런 것을 뭐 지금 또는 잘 환산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이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막대한 양의 배상금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막았어야 될까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찍어내면 될까요? 어떻게 물면 될까요?
일단은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막 찍어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10억을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전쟁 배상금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인에서 막 돈을 찍어내요. 10억을 더 찍어내요. 그리고 돈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에 이 독일 국내에서는요, 엄청난 양의 정말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 남미나 이런 국가들에 가면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때 되게 웃겨요.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막 등짐으로 막 지고 와야 됩니다. 등짐으로 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것 중에 이게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말했었던 당시에 중에 가게를 들어갈 때 가격과 나올 때 가격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는 이거 음료수 한 잔을 마시려면 500원 했었는데요.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니까 1,600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통화량을 많이 찍어냈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삶은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이 전쟁 배상 너무 많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좀 위태위태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 이 프랑스가 1922년에 이 독일이 야, 우리 너무 심해. 우리도 돈 줄 거 없어 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그러려고 합니다. 야, 전쟁 배상 안 물어? 너네 지금 1차 세계대전 그렇게 일으켜놓고 아이씨 안 되겠어. 너네 공업지역 있지? 루르 지역. 루르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다른 거 없으면 땅이라도 갖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루르를 점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배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름의 이념이고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필요 없이 이 당시에 이런 모습들만 보면 정부의 무능, 경제 혼란 이런 것들은 막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경제 무능 내지는 경제적 어마어마한 혼란의 길로 이렇게 이제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정부가 이 당시에 무능하고 싶어서 무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대외적인 과거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이게 1920년대 중후반의 독일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뭘 원할 거야? 한 10년 정도 막 엄청나게 일을 해요. 막 일을 하지만 물가는 너무 올라버리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체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하고? 진짜 너무 힘드네. 진짜 옛날이 좋았어. 그래도 뭔가 좀 강력한 지조가 딱 나와갖고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위축돼 있는 우리 자존심 좀 세워주고 우리 독일 짱이야. 이런 뭔가 좀 그가 독재를 좀 하더라도 좀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히틀러가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등장했었던 게 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까? 나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치가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나치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히틀러가 등장했던 것이죠. 히틀러는 미술학도였죠. 화가를 희망했었던. 그런데 그가 나름 재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학교에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막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이 독일인들의 그런 이제 그 자존심을 이제 세워준다. 이러한 이제 미명 아래 이제 나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나왔었던 게 1932년입니다. 32년도에 나치가 총선을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치의 총선 승리. 맞아. 나치 히틀러 정도면 저거 우리의 이런 자존심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요 히틀러가 되겠죠. 이 나치가 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헌법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것 같아.
뭐 좋은 이념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우리한텐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바이마르 헌법. 그냥 바헌법이라고 합시다. 이 바이마르 헌법을 얘기합니다. 바이마르 헌법을요, 정지시켜 버립니다. 정지해. 이제는 진짜 내가 나한테 한번 정권 한번 줘봐. 내가 정말로 한번 잘해볼게. 라고 막 대중을 이제 속였었던 것이겠죠.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어떻게 이제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배자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 수요가 창출됩니다. 군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군량미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평화주의자예요. 그렇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들이 서서히 시작합니다. 1933년이 되면서요, 이제는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나 이제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호탄을 보여줬던 곳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34년이 되면서, 1934년이 되면서 이 히틀러가요, 어디에 올라가게 되냐면,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35년이 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독일은 이제 재무장 할 거야. 그동안 우리 군사력이 너무 약했어. 라고 하면서 재무장을 선언하게 됩니다.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근데 여러분 독일이랑 좀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1차 대전에 승전국입니까? 패전국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전국이라고요. 마지막에 잘 붙었어요. 동맹국 나와갖고 협상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전국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뒤늦게 들어오고 실제로 이탈리아가 그 세계대전 가운데, 1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여기 베르사유 체제내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획득을, 승전국이지만 식민지 획득이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도 좀 화나네. 이러면서 우리도 지금 나름 승전국이 한데 이래? 알았어. 그럼 우리도 한번 힘을 보여줄 테야. 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무솔리니가 등장해서요. 이때 무솔리니가 무슨 정당을 만드냐면 파시스트 정당을 만듭니다. 파시스트 당을 조직해서요. 파시스트 당을 이제 조직하게 됩니다. 파시스트 당을 조직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우리 3.1운동이 있었던데요. 1919년. 이게 좀 빠른 편이죠. 자, 그러한 체제 내에서 1922년이 중요하거든요. 1922년 이 무솔리니가 어디로 이제 행군에 들어가게 되냐면 로마 지역을 행군에 들어가서요. 로마 진군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이 로마를 진군으로 해서 장악하게 되고요. 이때 이 무솔리니를 위해서 활동했었던 나름 이제 친위대 같은 그런 이제 조직이 있었죠. 그 조직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검은 셔츠단. 검은 셔츠단이라는 그런 친위 세력을 이용해서 다른 세력들을 탄압하기도 하고요. 이제 친위 세력이 되겠습니다. 친위 세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제 권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926년 이 무솔리니는요, 무슨 체제를 이루냐면 일당 독재 체제를 이룹니다. 일당 독재 체제를 일으켰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1929년에 대공황이니까 이 무솔리니의 일당 독재 체제나 나름 이 독재 체제는 이 대공황 이전이네요. 맞아요. 이건 대공황의 여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획득하지 못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좀 이제 또 이탈리아도 흔들흔들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하나 또 봐둘 나라. 이 전체주의 국가 하면 한 3개 국가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독일, 이탈리아, 나머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일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뭐 1910년도에 한일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뭐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뭐 활발한 전체주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는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923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관동 지역에 역사적인 대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이 터지게 돼요. 이거 뭐 이때 이 관동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관동 대지진입니다. 관동 대지진. 이때 뭐 이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뭐 거기에 뭐 독을 탔다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유언배가 퍼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당시에 여러분 다 막 몰매 맞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막 수천 명이 막 맞아 죽고 막 그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관동 대지진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상당히 사회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혼란해졌었겠죠.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에 빠졌었던 것에 이제는 무슨 여파까지? 대공황의 여파까지 플러스되었습니다. 대공황이 이제 플러스되면서 이 일본 군대는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요, 상당히 보수 세력들이 이제 힘을 잡게 되죠. 자, 요런 이 대공황의 혼란이 당시의 사회 혼란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 이후 쭉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보수 세력, 보수 군부 세력이요,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또 원하는 게 뭘까요? 대외 확장, 전쟁, 사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세력들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1931년도에 일본이 이제 어디로 우리나라 말고요, 이제는 중국 대륙을 진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만주사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주국이라는 일본의 괴뢰국을 세우고 이제는 중국 대륙을 노리면서 들어오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연맹에서 가만 도축해서, 근데 국제연맹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국제연맹은 여러분 뭐라고 했었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일본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막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요, 이때 이미 33년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아주 좀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 대공황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그냥 지나가기엔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대공황이라는 건 뭐냐? 이걸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은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소비가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소비에 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수요력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생산된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 공급이 너무나 과한 상태.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물건이 한 100개 정도만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30개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럼 70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면 그 공장은 문을 닫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실업률은 늘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내지는 소비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매력은 떨어지고요. 과잉 생산된 그런 모습에 의해서 이게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었던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사실 많이 나오는 건 미국 같은 나라가 많이 나오죠. 미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으로 뉴딜 정책으로 이것을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테네시강 대토목공사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이 국가에서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장하게 만들었다. 뭐 이제 맞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와그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뉴딜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뭐 뭐니 해도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테네시강 대토목공사 시강 유역을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필요한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층이 나오게 됩니다. 또 수요층이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뭐 음료수도 먹을 거고, 빵도 먹을 거고, 밥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밥집도 되고요. 빵집도 이제 되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부족했던 수요가 나오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수요를 창출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뉴딜 정책의 전체는요. 거기다가 이제 뭐도 있었냐면, 와그너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와그너법이라는 어떤 법이냐면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노동자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법이 와그너법이었었다라는 거. 여기에 뭐 노동 시간이라든가 뭐 단결권이라든가 노동자의 교섭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조정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농업조정법. 농업조정법이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뉴딜 정책은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과거의 자본주의 그냥 내비두면 잘 된다라는 그런 체제 내에서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된다,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정자본주의의 그런 이제 여파에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조정이란 건 뭐냐면 이 국가가 나서서 너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요거는 좀 안 팔리니까 조금 적게 하고 다른 걸 좀 더 하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이제 농업을 어떻게 이제 생산을 하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이제 나서서 조정해 주는 법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산업부흥법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과도한 경쟁을 막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야 사실은 참 장점이 많은 나라예요. 그 국토 이런 거 봤을 때 워낙에 유효 국토가 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처럼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내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본토 자체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과거부터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블록화라고 합니다. 블록. 우리 영국에 있는 식민지의 거기 안에서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파운드화 아닙니까? 파운드화 쓰는 거, 영국의 식민지, 너까지. 이 대공황의 여파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로 딱 묶은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경제만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블록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이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본토와 식민지 요것만 모아서 한번 하자라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일본도 이거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갖고 있었던 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 대공황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슨 모습을 보입니까? 맞습니다. 전체주의적 모습이 더 강하게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만주사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 등장했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공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또 이제 다른 모습들을 좀 봐야 되겠죠? 이탈리아 이제 일당 독재를 하고 나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대외를 침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바니아 같은 데를 침략합니다. 알바니아라든가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을 이런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침략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에스파냐 지역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이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가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스파냐 인민전선이라고 하는데
에스파냐에 인민전선이 있었어요. 이제 좌파 정부가 되겠죠. 이렇게 인민전선을 이제 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에스파냐의 이 군부 장군 출신이죠. 그가 이 에스파냐 인민전선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누구냐면 프랑코. 이 에스파냐의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에스파의 상황이었어요. 에스파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가? 그러면 정리하자면 여기는 이 에스파냐 인민전선은 약간 좌파 정부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프랑코에 있는 이 프랑코의 반란은 우파 정부가 되겠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이요.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독일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어디를 지원해 준다고요? 여기. 야, 프랑코, 내가 지원해 줄게. 이탈리아도? 야, 우리도 지원해 줄게.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에스파냐 내전을 이들이 이제 지원해 주게 되면서 이들의 이제 야, 너도 그런 생각이었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이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공산주의를 싫어하는구나. 너도 그랬어? 아니, 나도 그랬어. 말을 하지.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각각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한 결과 공산주의 싫어하는 나라 한 나라 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간섭합니다. 저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공산주의 싫어요!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게 삼국병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국반공병합. 삼국반공협정이라고 합니다. 예, 삼국반공. 이들은 뭡니까? 야, 우리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 라고 하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우리 공산주의 싫어! 라고 하면서 딱 손든 거예요. 좀 색깔이 비슷하네? 그래. 뭐, 이러한 이들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 갖춰지게 되었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동일은 본격적으로 침략의 야욕을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독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 힘을 갖게 되었었잖아요. 38년이 됩니다. 1938년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오스트리아 병합할 때요, 프랑스랑 영국이요. 쟤네 봐라. 야,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봐라. 뭐, 요런 이제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코슬라바키아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수데텐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데텐 지역을 요구합니다. 야, 나 저거 탐나. 이제 체코는 이제 당시에 이제 힘이 좀 약하니까 막 영국이랑 이제 프랑스한테 눈치를 막 보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우리 전쟁하면 독일한테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이때 프랑스랑 영국이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저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그럼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 그래.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었냐면 영국과 프랑스가요. 이 독일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나름 받아냈었겠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39년입니다. 역사적인 해죠. 39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왜 터지게 되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 생각해보니까 나 폴란드에, 이제 독일이 얘기하는 거죠. 폴란드에 회랑 지역이 있거든, 회랑? 나 옛날부터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회랑. 회랑만까지만 줘. 회랑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 이상 영국과 프랑스가 하하, 이거 또 터졌구만. 저 전쟁 또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폴란드의 회랑을 요구할 때요. 누가 지원해주기로 약속하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약속해 줍니다. 야, 너네 걱정하지 마. 너 주지 마. 우리가 너네 지켜줄게. 라고 하는 영국과 이 프랑스가 폴란드를 이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요. 바로 이들 공격하지 않고요. 잠깐만.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일 때 가장 걸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는 러시아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이들이 요때 이제 맺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독일과 소련이요.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침략하지 않는 거다. 알겠지? 라고 합니다. 이게 독소 불가침입니다.
자, 이 독소 불가침을 한 다음에 바로 어디를 이제 공격해 들어갈까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게 들어갑니다.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1939년의 일입니다. 이제 폴란드 침공으로 이제 하게 되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떻게든 사실은 독일인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철저한 인종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지 한때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 유대인 때문이야. 유대인이야. 다 죽여버려. 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요때 이제 쭉 벌어졌었던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을요, 500만 명을 넘게 이제 뭐 학살했다라는 이제 뭐 얘기들이 이제 들리면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고요. 어마어마.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잘 알려져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전쟁 초기에는 또 독일이 상당한 이제 그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41년 되면서 이제 어디도 침공해야 되냐면요. 이들 안 싸우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영국, 프랑스로 이제 한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입장에서는요. 어디까지 이제 침공해야 되냐면요. 소련까지 공격을 합니다. 소련도 침공을 해요. 일로 와, 소련. 이제 너도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련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최대 전투라고 하는 42년도. 이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거든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독일이 지는데요. 무려 한 5개월 정도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몇 명이 죽냐면 양측 합쳐서 75만 명이 죽는데요. 와, 한 전투에 75만 명이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독일이 어떻게 합니까? 집니다. 독일이 이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44년도에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면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기억나는 영화 한 편 있습니다. 제 인생 가장 무서웠던 영화, 공포 영화. 라인 일병 구하기.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봤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그 영화를 여러분 앞에 그 뒤에 내용은 상관 안 보셔도 돼요. 뭐 사실은 약간 주란 측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앞에 내용 딱 30분, 25분만 딱 보시면 우리는 전부 다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전쟁은요, 그냥 그거 자체가 불행입니다. 내 팔이 떨어져 나가요. 또 내 팔이 안 떨어지더라도 팔 떨어지는 친구를 내 앞에서 봐야 됩니다. 또 제가 누군가를 또 죽여야만 하고요. 얼마나 말 그대로 생지옥이죠.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전 언제나 그 라이언 일병과학이 생각나거든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45년도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이탈리아는요 같이 하지만 먼저 항복합니다. 43년도에 이탈리아도 이제 항복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어땠는지 우리 아시죠? 일본은요 37년도에 이제는 만주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본토까지 공격해 나갑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죠? 중일 전쟁입니다. 자,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늘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요건 차마 제가 꼭 보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잔인해요. 이때 그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본의 목을 몇 명을 빨리 자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쟁을 만약에 했다라면 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산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은 정말로 그래서 무슨 마약을 했다는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의 목을 몇 명을 더 빨리 자를지 막 그런 거를 막 내기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세워놓고 총으로 몇 명까지 죽일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그들끼리 막 장난스럽게 조롱스럽게 사람들을 대학살했었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게 이들이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일본이 요즘 같이 주장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공영권.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이 되었었고요. 더 나아가면서 41년도에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전쟁을 확산시킵니까? 사실은 중일 전쟁에서 이제 중국 본토를 쭉 공격해 올라가다가요. 더 이상 본토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좀 틀어서 이쯤에서 이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동남아시아 일대로 일본이 그 이제 전투 롤을 바꿉니다. 예, 바꾸고요. 쭉 내려가면서 파푸아 뉴기니 섬이라든가 그 일대 태평양 지역까지 전쟁을 이제 확장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평양 지역 하면 그 건너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41년도에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일본은 원래 이게 주특기예요. 공습. 사실 공습이라는 게 뭐냐면 선전포고 없이 그냥 가서 때린 거잖아요. 야, 전쟁 시작이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많이 그랬었거든요. 뭐 청일전쟁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러일전 때도 그런 비슷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진주만 공습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무슨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까?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기에는 당연히 먼저 때리면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겠죠. 42년도에 미국과 어디 해전이냐면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들이 지게 되면서 완전 주도권을 이제 잃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45년 8월에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이들이 항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2차 세계대전은 39년부터 45년까지 이루어졌었던 게 무슨 전쟁입니까? 2차 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2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또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이제 모습들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실제로 요 상황 한 4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전쟁 터지고요. 독일이 어디까지 이제 점령해 버리냐면요. 프랑스 지역을 점령합니다. 자, 그렇게 돼갖고 BC 정부라는 괴뢰 정부 세우거든요. 프랑스에 이 BC 정부. BC 정부 내지는 BC 괴뢰 정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만주 사변 일으키고 만주국 세웠던 것처럼 꼭두각시 정부 같은 걸 세워놓은 것이죠. 그걸 이제 괴뢰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운동을 반대하면서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드골이 레지스탕스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나라로 치자면 무슨 의열단 이런 겁니다. 의열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드골이 레지스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같은 것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정부와 혹은 이제 독일과 이러한 독립운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43년부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거든요. 43년도에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45년도에 얄타 회담, 그 다음에 45년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은 45년입니다. 포츠담 회담. 이러한 각각의 이제 있는 회담들 하면서 이제 어떻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이것을 재편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남았으니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진짜 안 되겠어. 진짜 우리 전쟁 일으키면 정말 안 되니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라고 해서 전쟁 제재를 위해서 만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제 연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죠. UN입니다. 이 국제 연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연합, 이 UN은요, 일단 전쟁 제재 수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졌던 국제 연맹은 별로 전쟁 제재 수단 없었지? 강대국이 참여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미국 같은 데 참여 안 했잖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데? 강대국의 기득권을 지켜주면 돼요. 기득권을 보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보리, 여기 이제 5개 국가거든요. 상임이사국이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좀 힘센 나라 다 들어갑니다. 영국 있고요. 미국 있고요. 중국 있고요. 소련 있고요. 프랑스 있습니다. 여기가 바뀌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련이 아니라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죠.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기득권이 철저하게 보장받아요. 어떤 기득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수결로 해버리면 뭐 뜻 맞는 사람들이 몇몇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만 거부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전투병을 파병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힘 있는 5나라들의 기득권은 기가 막히게 지켜줘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강대국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국제연합이 됩니다. 근데 이 국제연합은 지금은 뭐 참가하는 나라가 200개국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참여해갖고 하는 그 회의를 뭐라고 하죠? 유엔 총회라고 하죠. 이 유엔 총회보다 안보리, 그러니까 안전보장 이사회의 힘이 더 셉니다. 그게 바로 이 국제연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유지해요. 이들이 무슨 제도를 가냐면 만장일치대예요. 그래서 한 나라라도 그걸 틀어버리면요, 실제로 군대를 파병 안 되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그 국제연합은요,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가 있습니다. 유엔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 수단이 있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다라는 거. 무역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바로 이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연합의 이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도 참 어리석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 세계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 당시 실업자의 모습입니다. 아침을 준다고 하니까요, 막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이제 구직을 원했었던 뭐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당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 무솔리니죠. 뭐 얼굴부터 상당히 아주 그냥 강렬해 보이네요. 그래서 무솔리니 있고요. 히틀러입니다. 이거 뭐 이게 코수염으로 유명한 히틀러 있었고요. 진주만 공습 사직들 언제죠? 1941년도 이것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을 알리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되겠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림들인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드웨이 해전이라든가 진주만 공습 있었고요. 이제 뭐 그 일본 군대가 여기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요 지역에서는 특히 독일, 물론 뭐 이탈리아도 같이 했었지만 이탈리아는 좀 가장 빨리 항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 모임들이었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라고요? 카얄포,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 카얄포. 그래서 카이로 회담. 일본 문제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했던 것이고요. 자, 얄타에서는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서 혼자 미국이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이 자꾸 욕을 하거든요. 야, 소련, 너네도 빨리 일본전에 참여해줘. 라고 했던 게 사실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츠담에서는 이때는 이 포츠담 회담이 열릴 때는 이미 이 독일은 항복을 하고 나서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막 이때 조건을 재고 있었어요. 야, 우린 왕이 아니라 천황이야. 근데 우리 천황은 뭐 잠깐 요 명단에서 좀 빼줘. 뭐 이렇게 조건 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건 없어. 무조건 항복해. 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포츠담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얄포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위기에 영향을 받은 각국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과 대법원 쭉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요. 자, 세금은 올랐습니다. 생산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공공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계획과 감독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설린 외교 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을 삼고자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위기 어떤 위기입니까? 공황, 대공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억입니다. 영국은 파운드 블록을 형성했었다. 맞는 내용이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입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재무장을 선언했겠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히틀러는 재무장을 선언했었고요. 디귿입니다. 프랑스는 루르 공업지대를 점령하였죠. 이건 192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강의 중에 말씀드렸까? 디귿은 아니고요. 리을입니다. 미국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발표하였었다. 14개조 원칙은요, 이 베르사유 체제가 나오기 전에, 베르사유 회의,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그런, 먼저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랑 관련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는 봤더니요, 그는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사회 혼란을 틈타 파시스트 당을 조직하였다. 파시스트 당을 조직하였다. 가는 누구죠? 가는 무솔리니가 되겠고요. 나는 봤더니 아리아인종의 우월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는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모로코 사태를 일으켜 프랑스와 대립하였었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로코 사태는 누구랑 부딪힌다고 했죠?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부딪힌 거라고 했었죠. 근데 가는 무솔리니까 이탈리아 관련 없는 거잖아요. 1번은 틀렸고요. 2번입니다. 세계 대공황의 경제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무솔리니의 권력 장악은 대공황 이전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입니다. 인민전선 정부 구성을 주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지금 그 에스파냐에 있는 그 안에 내용들이니까요. 그것과는 관련 없고, 사실은 이 인민전선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으켰었던 게 누구고요? 플랑코의 그 반란이 되겠고요. 그것을 지원해줬던 게 이들이 되겠죠. 그 이탈리아와 독일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역시 틀린 보기고요. 4번입니다. 가나는 일본과 협력하여 대외팽창을 시도했던 것. 정확히 맞는 정답. 5번은요. 가나는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한 혼란을 틈탔다라고 하는데 누군 아닙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는 승전국이라고 했었죠. 역시 5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29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처한 이 20세기, 21세기의 미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또 지금의 이 역사는, 전 세계 역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었는지, 다음 강 딱 한 강 남았거든요. 다음 강에 뵙고 세계사 전체를 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